자, 그러면 오늘은 109페이지 이옥설하고 그 다음에 있는 수호 제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문학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이 그 내신 대비 들어가기 마지막 수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마지막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바로 교술관례 부분을 오늘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비상강 교과서, 그죠? 창의고가 비상강 교과서 쓰죠. 학교 책 받았어? 그렇지. 비상강 교과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비상강 교과서랑 그다음에 천재 김수학 선생님이 쓰는 국어책인데 그 쓴 저자 이름이 김수학 쌤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에 실려 있는 이옥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전 수필의 일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전 그 옛날에 쓰여진 수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넓은 의미로 교술관례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교술관례 하면은 수필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필의 일종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설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바로 예화. 예가 되는 이야기 플러스 주장의 2단 구성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든 이야기를 먼저 제시를 해요. 근데 이 예를 든 이야기는 이 좀 이따가 배울 이옥설처럼 글 쓰니까 직접 경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점을 주장의 형식으로 뭡니까? 펼치는 게 바로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고,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바로 뭐다? 자신이 이 예화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든 상관없지만 이 예화를 접하고 나서 본인이 느낀 점을 쓰기 때문에 이 설도 넓은 의미로 우리는 수필의 일종이다라고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옥설이라고 하는 제목은 말 그대로 집을 고친 이야기, 집을 수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글쓴이가 집을 수리한 경험을 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꼴 누구나 글쓴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건 바로 1인칭의 문학입니다. 무조건 나가 등장해요. 왜? 나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글에 대한 깨달음을 쓴 글이 수필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사실성. 직접 본인이 겪은 일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뭐 들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수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필은 사실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도록 합시다. 이때 그중 2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2칸은 바로 뭐다? 그쵸? 자, 바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다른 한 칸, 3칸 중에 나머지 다른 한 칸은 바로 뭐다?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렇죠? 자, 비가 샌 지 오래된 것. 바로 즉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하고도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죠. 그렇죠? 얘네는 어떻게?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반면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바로 어떻다?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비가 샌 지 오래됐음에도 고치지 않은 것과 바로 비를 맞자마자 바로 고친 것을 서로 어떻게? 대조의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샌 지 오래된 건 어떻다? 습기가 있는 채로 그대로 놔두니까 안에서 다 썩어가지고 뭐다? 모든 재료를 다 쓰지 못해서 완전히 새 걸로 갈아야 됐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한 번밖에 비가 안 샌 건 어떻다? 요거를 좀 지금 젖어 있는데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말리고 나니까 그 제목은 그대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거의 적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예화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뭐다? 집을 수리한 경험을 예로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주장이 등장을 하겠죠. 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이 글의 특징이 처음에는 바로 뭐다?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렇죠? 뭘로? 사람한테다 지금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도 똑같더라는 거죠. 왜 똑같느냐?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을 알고도 곧 고치지 않은 경우가 바로 뭐다? 집을 수리했을 때 비가 샌 지 오래됐음에도 그걸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쏘리. 네모로가 아니라 세모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요게 바로 비가 이제 뭡니까? 샌지 오래됐음에도 고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요게 바로 뭐다? 잘못을 알자마자 바로 고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치면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사람의 경우로 바로 아까 집을 수리한 경험의 의미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 나라의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즉, 집을 수리한 경험을 사람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나라의 경험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추를 통한 의미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자, 유추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유비출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추는 사실 뭐냐? 그렇죠? 자, 이미 일어난 일과
그렇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공통점을 통해 현재 일의 결과를 예측하는 걸 유추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왜 지금 빨리 앉아. 자, 109페이지 빨리 펴고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측하는 걸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유추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유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두 대상. 이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념 등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유와 별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유사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갖다 표시에 땡땡. 109페이지 문학 노란 책.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아까 화자가 뭡니까? 글쓴이가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집이 뭡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알고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더니 돈이 많이 곧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고치기가 힘들었고, 그다음 반면에 비가 한 번밖에 안 샌 곳은 뭡니까? 제목이 아직 완전했기 때문에 바로 쉽게 고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바로 뭐다? 잘못을 알고 고치는 걸 꺼려하게 되면, 잘 고치지 않으면은 그 잘못이 결국 썩어가지고 제대로 그 성격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반면에 잘못을 알자마자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해야 된다, 삼가하지 말아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주장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주장은 바로 뭐다? 그렇죠? 집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정치도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설의 방식으로 나타낸 글이 바로 이 이욕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써요.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 썼어? 네. 연구에 다 썼어? 네. 저거까지 비추 저거까지. 당연히 다 써야지. 선생님이 할 일 없어서 필요한 게 아니겠죠? 다 됐습니까? 아니요.
예시. 얘가 되는 이야기. 화자가 이제 이야기 화자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글 바로 수어 제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바로 수어 제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준비됐죠? 그렇죠?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얘는 이제 기라고 하는 장르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기라고 하는 장르는 한자로 표기했을 때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장르는 역시 하나 적어놔야겠죠. 자, 기라고 하는 장르는 역시 마찬가지 고전 수필의 일종이고, 알겠습니까? 자, 바로 어떤 현상이나 행위 등에 대한 그렇죠? 동기, 이유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장르가 바로 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왜 이런 건물을 지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수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을 정약용이 쓴 작품이 바로 이 수어제입니다. 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후기 신학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약용은 중농학파, 농사를 중시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 나오는 수호제기는 그런 신학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 글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정약용의 대표적인 책 이름이 바로 그 목민심서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목민심서할 때 목민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목민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관리를 목민관이라고 부르고, 그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의 이제 문학, 그 중에서도 시문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론 수호제기도 이제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반면에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자, 수호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수호제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집은 바로 뭐다?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자, 여기서 나도 역시 수필이니까 바로 뭐다? 글쓴이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글에서는 정약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글의 글쓴이는 바로 뭐다? 바로 처음에는 수호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장기로 귀양온 이후,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장기라고 하는 지역으로 귀양을 온 다음에
바로 그 수호제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장기로 기양한 게 바로 뭐다? 글쓴이가 수호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유배를 가서 이제 드디어 이 수호제가 무슨 뜻인가 하고 글쓴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기로 기양원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내용을 깨달았는지 봅시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오직 나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글쓴이가 깨달은 점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나를 지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왜 나를 지켜야 되는가? 천하 만물 가운데 다른 건 안 지켜도 되는데 나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보다 합시다. 내 밭을 치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그렇죠? 자,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첫 번째라는 거죠. 자, 내 밭을 치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밭은 안 지키더라도 땅을 떼서 도망갈 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자, 이 집이 바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자, 바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꽃나무와 과실나무들. 얘네가 지킬 필요 없는 거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어버릴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네 번째.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즉 비록 책 한 권, 두 권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사면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책이니까 굳이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옷이나 양식, 이게 바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다섯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사용한 방식이 바로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혹은 다른 말로는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구체적인 사례 1번부터 5번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 그렇죠? 일반적 관념, 즉 주장을 제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고 그 예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바로 뭐다? 천하의 만물 중에 꼭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치, 반대, 대조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걸 제시했는데 이제는 지킬 필요가 있는 걸 제시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는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대조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나 유독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이제 문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본질적 혹은 이상적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독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산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타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것들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나, 즉 본질적. 자,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원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바로 열거와 예시의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내용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지난주 모습만 떠올려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쌤님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쓴소리를 하니까 그 순간에는 쌤님 비록 이번 주 원래 쌤님 숙제 안 내주기로 했지만 모의고사라도 주세요. 그 순간에는 어때? 본질적 나를 추구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 근데 이번 주 동안 숙제 했습니까? 숙제요. 숙제 없고 모의고사 그거 준 거. 할인했어요. 얼마나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까? 다는 꼽아요. 그치? 이런 거야. 손을 안 대거나 쬐끔만 손 대고 말더라는 거야. 그치? 왜? 귀찮음이라고 하는 하찮은 이유 때문에 바로 뭐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그죠? 요즘 사람들 맞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했는데 그 내일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바로 뭐다? 그 순간에는 내가 이상적 자, 본질적 자로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를 다지지만 막상 조금만 유혹이 생기면 어때? 휙 바로 그 자아가 꺾여버리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오빠가 여동생 다이어트 먹여서 응원하기 막 해가지고 그치? 여동생 다이어트 한다니까 밤마다 막 족발 시키고 치킨 피자 시키고 자기가 직접 막 스파게티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주고 일부러 더 막 그렇게 먹여가지고 결과는 막 일주일에 막 한 달 뒤 3kg 증가 막 이런 결과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는 뭡니까? 의지나 목표가 쉽게 꺾여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나,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가지는 이상,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의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꺾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즉 바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바로 이 앞에 나가 바로 현실적 자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나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 자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 자, 본질적 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작가가 있지 않아요? 이번 과학 때 한 번쯤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
바로 윤동주 시인을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대립을 그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윤동주는 항상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그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다지면서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작품들과 연계해서도 이런 지문은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지문 내놓고 여기에 기역, 여기에 니은 한 다음에 그 윤동주 시를 하나 갖다 놓고 윤동주 시에서 이 기역에 해당하는 뭐 시어 혹은 니은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또 다른 모양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현실적 자아를 나타내는 시어는 백골.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를 나타내는 본질적 자아를 나타내는 시어는 아름다운 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가장 간단한 내용의 모의고사 형식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화자는 또 나를 왜 이러는지 봅시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그렇죠?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 세월이 10년 동안 그 뭡니까? 과거에 합격하겠다는 현실적 이유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즉, 나를 수양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가 아닌 뭡니까? 권력을 얻기 위한 공부였기 때문에 이때의 공부도 나를 잃어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즉 관직 생활을 12년 동안 했더라는 거야. 그럼 관직 생활을 하니까 바로 뭐야? 자기 수양보다는 뭐야?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이런 게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인 나를 뭡니까?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이꼴 바로 뭐다? 귀양, 즉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즉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은 아까 위에서 나왔죠. 바로 장기라는 곳이라는 거죠. 장기로 지금 아까 앞에서 귀양 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장기가 바로 유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아니면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자, 그러면 바로 뭐다? 이 뭡니까? 나가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 바로 권력 혹은 나란 일에 대한 일종의 미련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정치를 하다가 이제 뭡니까? 사실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가지고 비중이 높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조선 후기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는 위상은 너무 적었어요. 알겠습니까? 여전히 조선 후기 사회는 유교적인 그런 정치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그로 인해서 사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실학자들이 정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도 하나의 실학자로서 그런 그 정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목민심서 같이 그런 걸 하면서 탐과 놀이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나라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여전히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즉 바로 뭐다? 둘째 형님도 역시 유배를 간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약용이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바로 둘째와 셋째가 전부 다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독 내 큰형님만이부터 까닭일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뭐다? 큰형님이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까닭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태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맹자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옛 성현의 말을 인용을 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글쓴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라고 함으로써 이 지역, 이 뭡니까? 서재의 이름이 수호제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유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고전 수필 중에 하나인 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글을 쓰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형님이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이유에 대한 기록이다.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이 기를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각이네요. 10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